그들의 광기를 보며 저는 이제 어머니라는 이름의 마지막 자비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려던 평화는 단 일주일 만에 깨졌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제 뒤를 밟은 자식들이 민박집 마당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의 손에는 꽃다발이 아닌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서가 들려 있었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라도 기부된 돈을 회수하겠다는 그들의 광기를 보며 저는 이제 어머니라는 이름의 마지막 자비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작은 해안 마을, 영숙은 매일 아침 남편 상우가 좋아하던 드립커피를 내려 바다로 향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고요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불청객들의 구둣발 소리에 힘없이 깨져버렸습니다. 민박집 마당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들어섰고 그 안에서 내린 것은 장남 태호와 차녀 은수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제주의 따뜻한 햇살과는 어울리지 않게 서슬퍼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울집 다 처분하고 이런 구석진데 숨어 있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어? 태호가 영숙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은수는 민박집 방안을 헤집으며 영숙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기부했다는 거 거짓말이지. 어딘가에 빼돌려 놓은 거 다 알아. 8억이 애들 장난이야? 그 돈이면 내가 강남에 학원 하나를 더 차릴 수 있는데. 자식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은 화살이 되어 영숙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숙은 잡힌 손목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말했잖니. 그 돈은 너희 아버지가 원하던 곳으로 다 흘러갔다. 너희가 여기 와서 행패 부린다고 돌아올 돈이 아니야. 태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영숙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고 우리도 준비했어. 법원에 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했어. 엄마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서 제정신 아니라고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고 말이야. 기부한 거? 엄마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한 거니까 무효 소송 걸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 얌전히 서울로 올라가서 검사받아. 영숙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법적으로 금치산자 취급해서라도 돈을 뺏겠다는 자식들의 집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지도 않은 채 자식들을 응시했습니다. 태호야, 은수야, 너희가 은행원이고 학원 강사라며 세상 이치 잘 알겠네. 부모가 제 발로 기부한 걸 자식이 무슨 권리로 무효라고 하니. 너희 아버지가 남긴 공증 서류와 주치의 소견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너희는 상속인이 아니라 폐륜아로 기록될 뿐이야. 영숙의 단호한 말에 태호의 눈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착한 아들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 듯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폐륜? 돈 앞서는 폐륜보다 무서운 게 가난이야.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겨우 대학 보내주고 결혼시켜준 거? 그건 부모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들처럼 수십억 빌딩 하나 안 남겨줄 거면 방해라도 하지 말아야지. 욕망은 인간을 눈멀게 하고 탐욕은 혈연을 괴물로 만듭니다. 영숙은 자식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추악한 진심을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미련 없이 이 인연의 끈을 잘라낼 명분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영숙을 무력한 노인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40년간 수많은 학생을 다스려온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자식들의 가짜 효도를 무너뜨릴 영숙의 치밀한 반격 카드, 비밀장부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태호와 은수가 민박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동안 영숙은 미리 불러두었던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실 영숙은 제주도로 내려오기 전 남편 상우가 평생 모아온 가계부와 관찰일지를 디지털화해 두었습니다. 그 일지에는
자식들이 유학 시절 유흥비로 탕진한 내역, 결혼 비용을 내놓으라며 아버지를 협박했던 녹취록, 그리고 지난 10년간 부모를 찾아온 횟수와 당시 나눴던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태호가 은행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하려 했던 미수 사건의 증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정신병자로 몰겠다면 나도 너희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밖에 없구나. 영숙이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태호의 은행 게시판과 은수의 학원 커뮤니티에 전송 대기 중인 예약 게시물들이 떠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은행원 조태호의 실체, 치매 증상을 악용해 아버지 인감 도용 시도, 스타 강사 조은수의 이면, 아픈 부모를 협박해 재산 갈취 시도. 이게 올라가면 너희가 공들여 쌓아온 그 성공이라는 탑이 어떻게 될까? 영숙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고요했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우린 엄마 자식이야. 은수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영숙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자식, 부모가 죽기도 전에 보험금부터 계산하던 자식들이 이제 와서 자식을 찾아. 너희가 내민 그 후견인 신청서 당장 내 눈앞에서 찢어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내 평화를 깨뜨린다면 이 버튼을 누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태호는 부들부들 떨며 영숙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숙의 눈빛이 예전의 그 인자한 어머니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드는 심판자였습니다. 태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거칠게 주워 담았습니다. 좋아, 엄마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우리도 이대로 안 끝나.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도 해서 내 몫은 챙길 거야. 태호는 마지막까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은수를 끌고 민박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영숙은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영숙은 자식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방패로 삼아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자식들에게 이런 칼을 휘둘러야만 했던 어머니로서의 참담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제주도 해녀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영숙의 반전 일상과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기 시작한 아들 태호의 처절한 몰락이 담긴 3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영숙은 민박집 주인 할머니와 함께 폭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바다를 일고 온 해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거친 손마디와 깊게 팬 주럼은 영숙의 헌신과는 또 다른 종류의 강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이, 육지 선생님,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와서 솔 하나 까잡서. 한 해녀 할망의 호쾌한 외침에 영숙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원초적인 생명력이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숙은 그날부터 해녀학교에 등록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물질을 배우겠다는 그녀를 모두가 말렸지만 영숙은 간절했습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숨을 참는 그 시간만큼은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도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트가 몸을 조여오고 차가운 바닷물이 피부에 닿을 때 영숙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다는 돈을 계산하지 않았고 오직 인간의 정직한 숨소리에만 반응했습니다. 한편 서울로 돌아간 태호는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믿고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 이자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상사로부터 실적 압박과 함께 묘한 소문에 휩싸여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은수 또한 학원 수강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부모 재산 문제로 소란을 피웠다는 소문이 돌아 강의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숙을 괴롭히기 위해 뿌렸던 탐욕의 씨앗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제주도의 노을을 바라보며 남편 상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상우 씨, 오늘 처음으로 바다 깊이 들어갔다 왔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비로소 당신이 했던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산다는 건 누군가를 위해 참는 게 아니라 내 숨을 온전히 내뱉는 거라는 걸요. 아이들은 여전히 돈을 쫓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그게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영숙의 편지는 파도 소리와 함께 밤바다로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아닌 저 멀리 등대의 불빛 같은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깊은 바다의 숨결, 돈보다 귀한 것. 깊은 바닷속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내지르던 탐욕의 비명도, 남편을 잃은 처절한 고독도 차가운 물속에 잠겼죠. 하지만 바다는 정직했습니다. 자신의 숨만큼만 욕심내지 않으면 보석 같은 전복을 내어주지만 과하게 욕심내는 순간 목숨을 앗아갑니다. 저는 그 바다에서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인생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제주의 겨울 바다는 푸르다 못해 시렸습니다. 영숙은 두꺼운 고무 수투를 입고 태왁을 챙겨 포구러 나섰습니다. 18살의 초보 해녀.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고 해녀 할망들은 육지것에 객기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수천 명의 학생에게 정의와 성실을 가르쳤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그 가치를 심어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녀를 바다로 몰아넣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들어가게? 물살이 세니 조심해. 해녀 대장 할망이 무심한 듯 툭 던진 한마디에 영숙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입수. 물속은 고요하고 엄숙했습니다. 숨을 멈추고 바닥으로 내려가자 평생 보지 못한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영숙은 바위 틈에 붙은 소라를 따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1분, 2분,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들이 자신을 돈줄로만 보던 그 순간의 숨막힘과 닮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고통을 참고 수면 위로 올라와 휘익 하고 숨비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 살았다. 그 짧은 한마디에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돈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내 폐로 온전한 숨을 쉬는 것임을요. 하지만 영숙의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등기 우편 한 통이 민박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장남 태호가 보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자식들의 법적 상속권을 침해했으니 그중 절반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호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이제 법의 이름을 빌려 어머니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장 끝에 적힌 어머니가 치매로 의심되니 강제 입원을 검토 중이라는 문구는 영숙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영숙은 소장을 들고 바닷가 바위에 앉혔습니다. 노을이 지는 수평선 너머로 남편 상우의 얼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 씨, 애들이 정말 끝까지 가는군요. 내가 준 사양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영숙은 소장을 찢어 바다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그 돈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영숙은 다시 수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식들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마지막 보물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의 인내를 약점으로 착각하는 자식들에게 세상은 냉혹한 전장이 됩니다. 영숙은 이제 자식들의 어머니이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스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바다 깊은 곳에서 찾으려는 것은 전복이 아니라 자식들이 잃어버린 인간성의 조각들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간 아들 태호를 구하기 위해 영숙이 내건 충격적인 조건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식들의 추악한 실체가 공개됩니다. 영숙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써오던 교사용 수첩을 꺼내 자식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 태호와 은수에게 들어간 양육비, 교육비, 아파트 전세금, 그리고 수시로 챙겨준 용돈까지 10원 한 장 틀리지 않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적힌 돈을 다 합치면 12억이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박봉의 교사 월급으로 모은 돈 거의 다 너희 밑빠진 독에 부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빚을 갚아달라고 상속권을 주장해? 영숙의 서늘한 목소리에 사채업자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영숙은 사채업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아들 빚 내가 갚아주겠소. 단 조건이 있소. 태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다음 말은 모두를 경악해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아들을 경찰서로 데려가시오. 은행 자금 도용과 인감 위조 혐의로 내가 직접 고발할 거니까. 빚은 내가 갚아주되 이놈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하오. 그게 내 조건이오. 태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 내가 감옥 가면 내 인생은 어떡하라고? 은수도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자식을 감옥에 보낼 생각을 해?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인생? 너희가 내 인생과 너희 아버지 인생을 망칠 때는 그런 걱정 안 했니? 돈만 있으면 부모도 버리는 놈들이 감옥 가는 게 뭐가 될 수냐? 거기서 사람이나 되어 나오너라. 영숙은 미리 준비해둔 2억 원의 수표를 사채업자들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상가 건물을 매각하고 남겨두었던 자신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이 돈 가져가고 내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시오. 만약 풀어주기라도 하면 당신들도 공범으로 고소하겠소. 40년 교사의 위엄은 사채업자들조차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챙기더니 태우를 끌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교육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심판받는 것입니다. 영숙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돈을 내놓았지만 그를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방패 뒤에 숨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태호에게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운 것입니다.
헌신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숙은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옥에 갇힌 오빠를 배신하고 남은 재산을 가로채려던 딸 은수의 충격적인 반전 계획과 해녀로서 정식 인정을 받게 된 영숙의 감동적인 사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태호가 수감된 후 은수는 교묘하게 영숙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빠는 이제 끝났어. 내가 엄마 끝까지 모실게. 그러니까 남은 제주도 집 명의만이라도 나한테 넘겨주면 안 돼? 오빠가 소송 걸면 복잡해지니까 미리 보호해 두자는 거야. 은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영숙을 유혹했지만 영숙은 이제 그 어떤 가짜 효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수가 밤마다 자신의 가방을 뒤져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숙은 은수를 데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은수야, 너도 물질 한번 해볼게. 바다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직접 봐야 인생이 뭔지 알지 않겠니? 은수는 귀찮은 듯 거절하려 했지만 영숙이 전복을 많이 따면 내 몫으로 주마라고 하자 눈을 반짝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영숙은 은수를 얕은 바다에 앉혀두고 자신은 깊은 곳으로 자맥질을 들어갔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남은 마지막 욕심을 어떻게 씻어내 줄 수 있을까? 영숙은 바다 밑바닥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것은 남편 상우가 제주도에 오면 묻어두기로 했던 타임캡슐이었습니다. 안에는 어린 시절 태호와 은수가 쓴 편지들, 그리고 부부의 신혼여행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숙은 물 위로 올라와 은수에게 그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네가 그토록 찾던 보물이다. 한번 열어보렴. 은수는 흥분된 손으로 상자를 열었지만 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종이 쪼가리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돈은 없어? 엄마, 나 지금 장난해? 은수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기 적힌 네 글씨를 보렴. 아빠, 엄마, 커서 돈 많이 벌면 비단 옷 입혀드릴게요. 라고 적었더구나. 그때 너는 돈보다 사랑을 먼저 알던 아이였어. 그런데 지금의 너는 뭐하니? 엄마를 정신병자로 몰고 오빠를 배신하면서까지 챙기고 싶은 그 돈이 그렇게 대단하니? 은수는 멍하니 자신의 옛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흔들리는 듯했던 그녀의 눈동자에 다시 도끼가 서렸습니다. 사랑? 그게 밥 먹여줘?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궁색하게 키운 게 문제야. 이제 와서 감상해졌지 마. 은수는 편지를 찢어 바다에 던져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포구를 떠났습니다. 영숙은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숨비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휘.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모성애를 떠나보내는 곡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영숙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자식도, 미련도. 하지만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바다의 여신으로 불리는 해녀 할망들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선생님, 고생했어. 이제 진짜 우리 식구네. 영숙은 처음으로 아무런 근심 없이 해녀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붉은 노을의 약속을 완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의 숨결, 돈보다 귀한 것. 깊은 바닷속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내지르던 탐욕의 비명도, 남편을 잃은 처절한 고독도 차가운 물속에 잠겼죠. 하지만 바다는 정직했습니다. 자신의 숨만큼만 욕심내지 않으면 보석 같은 전복을 내어주지만 과하게 욕심내는 순간 목숨을 앗아갑니다.
저는 그 바다에서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인생의 무게를 배웠습니다. 제주의 겨울 바다는 푸르다 못해 시렸습니다. 영숙은 두꺼운 고무 수트를 입고 태왁을 챙겨 폭우로 나섰습니다. 68세의 초보 해녀. 동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고 해녀 할망들은 육지것에 객기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수천 명의 학생에게 정의와 성실을 가르쳤던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그 가치를 심어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녀를 바다로 몰아넣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들어가게? 물살이 세니 조심해. 해녀 대장 할망이 무심한 듯 툭 던진 한마디에 영숙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입수. 물속은 고요하고 엄숙했습니다. 숨을 멈추고 바닥으로 내려가자 평생 보지 못한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영숙은 바위 틈에 붙은 소라를 따기 위해 손에 뻗었습니다. 1분, 2분,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식들이 자신을 돈줄로만 보던 그 순간의 숨막힘과 닮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고통을 참고 수면 위로 올라와 휘 하고 숨비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살았다. 그 짧은 한마디에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돈을 세는 것이 아니라 내 폐로 온전한 숨을 쉬는 것임을요. 하지만 영숙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등기우편 한 통이 민박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장남 태호가 보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자식들의 법적 상속권을 침해했으니 그중 절반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호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이제 법의 이름을 빌려 어머니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장 끝에 적힌 어머니가 치매로 의심되니 강제 입원을 검토 중이라는 문구는 영숙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영숙은 솥장을 들고 바닷가 바위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수평선 너머로 남편 상호의 얼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 씨, 애들이 정말 끝까지 가는군요. 내가 준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영숙은 솥장을 찢어 바다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그 돈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영숙은 다시 수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식들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마지막 보물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의 인내를 약점으로 착각하는 자식들에게 세상은 냉혹한 전장이 됩니다. 영숙은 이제 자식들의 어머니이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스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바다 깊은 곳에서 찾으려는 것은 전복이 아니라 자식들이 잃어버린 인간성의 조각들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간 아들 태호를 구하기 위해 영숙이 내건 충격적인 조건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식들의 추악한 실체가 공개됩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태호는 사채업자들에게 끌려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빚 2억을 갚지 못해 신체 포기각서까지 강요받던 그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어머니 영숙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과 함께 민박집 마당에 나타난 태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양복은 찢겨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살려줘. 돈 좀만 줘. 저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태호가 바닥을 기며 영숙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은수도 옆에서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빠 죽으면 좋겠어? 일단 빚만이라도 갚아줘, 응? 영숙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써오던 교사용 수첩을 꺼내 자식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 태호와 은수에게 들어간 양육비, 교육비, 아파트 전세금, 그리고 수시로 챙겨준 용돈까지 10원 한 장 틀리지 않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적힌 돈을 다 합치면 12억이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박봉의 교사 월급으로 모은 돈 거의 다 너희 밑빠진 독에 부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빚을 갚아달라고 상속권을 주장해? 영숙의 서늘한 목소리에 사채업자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영숙은 사채업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아들 빚 내가 갚아주겠소. 단 조건이 있어. 태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다음 말은 모두를 경악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아들을 경찰서로 데려가시오. 은행 자금 도용과 인감 위조 혐의로 내가 직접 고발할 거니까. 빚은 내가 갚아주되 이놈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하오. 그게 내 조건이요. 태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미쳤어? 내가 감옥 가면 내 인생은 어떡하라고? 은수도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자식을 감옥에 보낼 생각을 해?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인생? 너희가 내 인생과 너희 아버지 인생을 망칠 때는 그런 걱정 안 했니? 돈만 있으면 부모도 버리는 놈들이 감옥 가는 게 뭐가 대수냐? 거기서 사람이나 되어 나오너라. 영숙은 미리 준비해둔 2억 원의 수표를 사채업자들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상가 건물을 매각하고 남겨두었던 자신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이 돈 가져가고 내 아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시오. 만약 풀어주기라도 하면 당신들도 공범으로 고소하겠소. 40년 교사의 위엄은 사채업자들조차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챙기더니 태호를 끌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교육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심판받는 것입니다. 영숙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돈을 내놓았지만 그를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방패 뒤에 숨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태호에게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운 것입니다. 헌신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숙은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감옥에 갇힌 오빠를 배신하고 남은 재산을 가로채려던 딸 은수의 충격적인 반전 계획과 해녀로서 정식 인정을 받게 된 영숙의 감동적인 사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태호가 수감된 후 은수는 교묘하게 영숙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빠는 이제 끝났어. 내가 엄마 끝까지 모실게. 그러니까 남은 제주도 집 명의만이라도 나한테 넘겨주면 안 돼? 오빠가 소송 걸면 복잡해지니까 미리 보호해 두자는 거야. 은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영숙을 유혹했지만 영숙은 이제 그 어떤 가짜 효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수가 밤마다 자신의 가방을 뒤져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숙은 은수를 데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은수야, 너도 물질 한번 해볼래? 바다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직접 봐야 인생이 뭔지 알지 않겠니? 은수는 귀찮은 듯 거절하려 했지만 영숙이 전복을 많이 따면 내 몫으로 주마 라고 하자 눈을 반짝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영숙은 은수를 얕은 바다에 앉혀두고 자신은 깊은 곳으로 자맥질에 들어갔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남은 마지막 육심을 어떻게 씻어내 줄 수 있을까? 영숙은 바다 밑바닥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것은 남편 상우가 제주도에 오면 묻어두기로 했던 타임캡슐이었습니다. 안에는 어린 시절 태호와 은수가 쓴 편지들, 그리고 부부의 신혼여행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숙은 물 위로 올라와 은수에게 그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네가 그토록 찾던 보물이다. 한번 열어보렴. 은수는 흥분된 손으로 상자를 열었지만 안에서 나온 것은 빛바랜 종이 쪼가리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돈은 없어? 엄마, 나 지금 장난해? 은수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기 적힌 네 글씨를 보렴. 아빠, 엄마, 커서 돈 많이 벌면 비단옷 데펴드릴게요 라고 적었더구나. 그때의 너는 돈보다 사랑을 먼저 알던 아이였어. 그런데 지금의 너는 뭐니? 엄마를 정신병자로 몰고 오빠를 배신하면서까지 챙기고 싶은 그 돈이 그렇게 대단하니? 은수는 멍하니 자신의 이웃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흔들리는 듯했던 그녀의 눈동자에 다시 도끼가 서렸습니다. 사랑, 그게 밥 먹여줘.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궁색하게 키운 게 문제야. 이제 와서 감상해졌지 마. 은수는 편지를 찢어 바다에 던져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포구를 떠났습니다. 영숙은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숨비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모성애를 떠나보내는 곡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영숙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자식도, 미련도. 하지만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바다의 여신으로 불리는 해녀 할망들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선생님, 고생했어. 이제 진짜 우리 식구네. 영숙은 처음으로 아무런 근심 없이 해녀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붉은 노을의 약속을 완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살아있는 자보다 더 날카로운 진실을 찌르기도 합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고 자식들과 절연한 제게 남편 상우 씨라 남긴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평생을 바쳐도 결코 열 수 없는 마음의 감옥 열쇠였죠. 상호 씨가 죽기 전 몰래 가입해 두었다는 의문의 신탁 자금. 그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제주도의 평화는 다시 한번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인 영숙도 자식인 태호와 은수도 아니었습니다. 수혜자 명단에는 조상우가 가르쳤던 제자 중 부모의 유산을 받지 않고 자립한 10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서울에 있는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감옥에 있는 태호는 변호사를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 분노로 날뛰었고, 학원 강의가 끊겨 생활고에 시달리던 은수는 당장 제주도로 날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치매였던 게 확실해. 어떻게 자식들을 놔두고 생판 남인 제자들한테 5억을 줘. 이건 유언 무효 소송감이야. 은수의 악다구니에 영숙은 조용히 상우가 남긴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만약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다면 이 신탁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쫓아 부모를 버린다면 이 돈은 세상의 빛이 될 인재들에게 쓰일 것이다. 은수는 편지를 빼앗아 찢어버리려 했지만
영숙의 서늘한 눈빛에 멈칫했습니다. 은수야, 네 아버지는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거야. 너희가 장례식장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추억했다면 이 5억은 너희 것이 되었겠지. 하지만 너희는 보험금부터 계산했어. 너희 스스로가 그 돈을 남에게 준 거란다. 영숙의 말은 은수의 심장을 꿰뚫는 송곳 같았습니다. 은수는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눈앞에서 사라진 5억에 대한 원통함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상대가 가장 갈구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여주며 단 한 조각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호는 죽어서도 자식들의 탐욕을 시험했고 자식들은 그 시험에서 보기 좋게 낙제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지혜에 감탄하며 자신 역시 마지막 수업을 완결지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신탁 자금을 두고 벌어질 자식들의 마지막 발악은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지옥 행렬차가 될 것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은수가 신탁 자금을 가로채기 위해 꾸미는 위험한 음모와 이를 지켜보는 영숙의 소름 돋는 반전 대응이 시작됩니다. 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지정한 10제자의 리스트를 입수하기 위해 영숙의 숙소를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 협박하거나 돈을 나누자고 회유할 속셈이었죠. 하지만 영숙은 이미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민박집 할머니와 공모하여 가짜 리스트를 책상 위에 흘려두었습니다. 은수는 그 가짜 명단에 손에 넣고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두고 봐, 엄마. 아버지가 남긴 돈은 결국 내 차지가 될 테니까. 서울로 올라간 은수는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하나둘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숙이 미리 섭외해둔 연극 배우들과 남편 상호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진짜 제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수가 돈을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한 푼도 못 받게 하겠다고 협박할 때마다 그 장면은 영숙의 태블릿 PC로 실시간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 자료들을 모아 은수의 학원연합회와 교육청에 공갈 협박 및 품위 손상으로 제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가석방 심사를 기다리던 태호는 은수의 소식을 듣고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는 교도소 동기인 질 나쁜 사내에게 부탁해 영숙을 위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엄마 겁만 좀 줘. 제주도 집이라도 팔아서 내 합의금 만들어내게. 태호의 어리석은 선택은 결국 영숙의 마지막 자비심마저 앗아갔습니다. 어느 밤 영숙의 민박집에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무력한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제주 바다의 거친 파도를 견뎌온 해녀들과 그녀들이 든 날카로운 전복칼, 그리고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사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 태호가 시켰니? 아니면 딸 은수가 시켰니? 사내들은 경찰의 기세에 눌려 태호의 이름을 실토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태호의 가석방 반대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 독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도리임을 이제야 알았다. 영숙의 펜끝은 단호했습니다. 태호는 결국 가석방이 취소되었고 은수는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던 자식들은 결국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교단에서 수많은 제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신이 낳은 괴물들이었습니다. 이제 영숙에게 남은 것은 남편의 신탁 자금을 진짜 수혜자들에게 전달하고 붉은 노을 아래서
완전한 자유를 맞이하는 일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자식들의 모든 악행이 천하에 드러나는 장쾌한 법정 드라마와 영숙의 마지막 선택이 담긴 최종의 5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영숙은 진짜 제자 10명을 제주도로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상우가 교직 생활 내내 남몰래 학비를 지원하고 부모 없는 서러움을 달래주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의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성장한 그들은 영숙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조 선생님의 은혜를 이렇게 갚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돈은 선생님의 뜻대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쓰겠습니다. 영숙은 그들의 환한 미소 속에서 남편 상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상우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연보다 진한 것은 가치관의 공유이며 진정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의 가슴 속에 심은 씨앗이라는 것을요. 영숙은 제자들이 설립한 재단에 고문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노년은 자식들의 구걸에 시달리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의 존경을 받으며 사회에 공헌하는 빛나는 삶으로 변모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잃은 은수는 영숙의 집 앞을 서성이며 매일같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밥 먹을 돈도 없어. 하지만 영숙은 문을 열어주는 대신 쌀 한 포대와 자립이라는 단어가 크게 적힌 국어사전을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다. 스스로 밥 벌어먹는 법부터 다시 배우거라. 영숙의 단호한 절연은 은수에게 그 어떤 매질보다 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물질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닦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소라 하나를 들고 수면 위로 올라온 영숙은 하늘을 향해 길게 숨비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주 바다 전체에 울려 퍼지며 한 여인의 위대한 승리와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일 때 영숙은 비로소 남편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켰음을 확신했습니다. 자식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작은 공간의 가치가 결국 무너졌던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마지막 기적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4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삐걱거리는 침대, 그리고 벽에 걸린 부부의 젊은 시절 사진들. 상우는 이곳을 자신들의 순수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안식처로 가꾸어 왔던 것입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우체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우가 죽기 직전까지 매일같이 써내려간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중 가장 마지막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숙아, 이 방을 다시 찾았다는 건 당신이 자식들과의 힘든 싸움을 이겨냈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당신에게 독한 마음을 먹게 해서. 하지만 아이들이 괴물이 된 건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일지도 몰라. 이 방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야. 이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유산이다. 영숙은 오열했습니다. 상우가 남긴 진짜 유산은 8억의 기부금도 5억의 신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초심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자식들은 평생 이방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그저 낡고 가난한 냄새가 나는 공간일 뿐이겠지만 영숙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찬란한 황금빛 궁전이었습니다. 영숙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미련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나누었던 온기입니다. 영숙은 남편이 예비해둔 이 소박한 공간에서 비로소 자식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헌신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구해준 것은 결국 그녀 자신이 과거에 뿌렸던 사랑의 기억이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이 낡은 방에서 시작된 영숙의 놀라운 사회 환원 프로젝트와 끝까지 반성하지 못한 자식들의 비참한 최후가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사이다 감동 실화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변호사를 불러 이 해바라기 빌라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가난한 예비 부부들이나 고학력 청년들이 저렴하게 머물며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의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남편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 시작하는 이들이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먼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숙의 결단에 사회는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고도 마지막 남은 추억의 공간까지 내놓은 기부천사 강영숙의 이야기는 뉴스 톱 기사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은수가 다시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엄마, 그 방 아빠가 나중에 나 주겠다고 했던 방이잖아. 어떻게 그것까지 남한테 줘? 나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은수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을 통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수야, 그 방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 방은 꿈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야.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모독했을 때 너는 이미 그 방에 들어올 자격을 잃었단다. 이제 네 스스로 네 방을 찾아 떠나거라. 교도소에 있는 태호 역시 변호사를 통해 영숙의 소식을 듣고는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영숙이 어딘가에 돈을 숨겨두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배달된 것은 영숙이 보낸 한 통의 통지서였습니다. 너에게 들어간 모든 교육비와 생활비를 대여금으로 확정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내가 사회에 나오면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게 될 거다. 영숙은 자식이 범죄로 벌어들일 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적으로 그가 평생 채무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아들에게 내리는 어머니이자 교사로서의 마지막 형벌이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선생님이라는 호칭보다 해녀 영숙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해녀들과 함께 딴 전복과 소라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마을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매일 따뜻한 점심 대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단순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새벽이면 바다로 나가 순비 소리를 내뱉고 오후면 마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어느덧 상우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영숙은 제주도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상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가슴 포켓에서
그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상우 씨, 이제야 당신의 수수께끼를 다 풀었어요. 우리가 그 작은 방에서 나누었던 약속들, 제가 이 제주 바다에서 다 이루고 있어요. 이제 정말 당신 곁으로 갈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완벽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숙은 자식들의 탐욕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 분노를 삶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더 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는 세상의 비웃음을 비웃듯 영숙은 헌신의 끝에 가장 찬란한 황금빛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영숙처럼 정의롭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한 사람들의 사이다 실화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숙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가 세운 장학재단은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제주 바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끝내 영숙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출소 후 사채업자들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만 무성했고 은수는 지방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한다는 근황이 들려왔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했던 그들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지갑과 더 텅 빈 영혼뿐이었습니다. 영숙의 마지막 날, 그녀는 평소처럼 물질을 마치고 평상에 누워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곁에는 그녀를 가족처럼 아끼는 해녀 할망들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남편 상우의 낡은 수첩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숙이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삶은 자식들에게 준 선물이었고 나의 죽음은 세상에 남기는 편지이다. 사랑했다, 나의 인생아. 비로소 영숙의 붉은 노을의 약속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사라지지 않고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되어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손에 쥔 금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 따뜻한 진심이라는 것을 영숙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상 황혼의 반격, 붉은 노을의 약속,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영숙의 당당한 홀로서기가 독자님께 통쾌한 대리만족과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사이다 시리즈 시댁의 무시를 실력으로 대갚아준 며느리의 성공기 반격의 레시피 미슐랭 며느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